혹시 이런 장면 상상해 보셨어요? 백발의 노신사가 호텔 연회장에 딱 들어서는데 정말 건장한 남성들, 뭐 수백 명, 어쩌면 1000명이 넘을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탁 숙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형님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외치고 이게 무슨 영화 속 장면 같잖아요. 그렇죠.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데요. 근데 이게 2007년인가 아니면 2018년인가 아무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아, 정말요? 네. 그 주인공이 바로 맨손 싸움의 1인자, 뭐 살아있는 전설 이렇게 불리는 조창조 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분 조창조 씨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참고한 자료는요. 그분의 좀 희귀한 인터뷰 기사라든지 아니면 그 팔순잔치를 다뤘던 기사, 또 그분의 일대기를 다룬 영상 기록 같은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 자료를 보셨군요. 네. 그래서 뭐 신화적인 명성 뒤에 가려진 그 인간적인 모습, 또 그분이 살아온 시대가 엄청 격동기였잖아요. 맞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그대로 겪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유명한 싸움 실력의 비결은 대체 뭘까? 또 이제 나이가 드셔서 본인 삶을 어떻게 돌아보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시죠. 우선 조창조 씨는 1938년 평양에서 태어나셨고요. 해방 직후니까 한 8살쯤 됐을 때 헐어머니랑 같이 월남을 하셨대요. 아, 어린 나이에? 네. 전쟁 전후 그 혼란한 시기에 여러 도시를 좀 떠돌다가 대구에 정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절이 본인 말씀으로도 정말 막장 시대였다. 뭐 이렇게 회고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해방 직후에 또 바로 전쟁 터지고, 뭐 법이나 질서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주먹이 더 가까운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대구에서 서울내기라고 또 따돌림을 당했대요. 아, 텃세 같은 거군요. 네. 근데 그걸 피하지 않고 그냥 맞서 싸우면서 어린 시절부터 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전쟁 때문에 학교도 좀 늦게 들어가고 해서 또래보다 나이도 좀 많고 체격도 좋았다고 하고요. 그런 환경이 오히려 싸움 실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또 타고난 운동신경도 좋았다고 하고요. 초등학교 때는 육상선수, 중고등학교 와서는 뭐 권투, 씨름, 유도, 안 해본 운동이 없대요. 와, 운동 만능이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키가 177cm였다는데 그때 한국 남성 평균 체중이 뭐 40kg대 이랬다고 하니까 정말 거구였겠죠. 와, 177이면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했겠네요. 네. 그래서 대구 대륜중고교 시절에는 이미 뭐 12개 학교를 평정했다. 이런 가다로 이름이 났다고 합니다. 가다가 이제 일본어로 우두머리 싸움꾼 뭐 이런 뜻이죠. 네, 그렇죠. 흔히 그렇게 불렀죠. 심지어 다른 지역 강자들을 찾아서 원정 싸움을 다닐 정도였다고 하니까 뭐 기세가 대단했죠. 책가방에 늘 권투글러브를 넣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고요. 허허, 정말 타고난 싸움꾼이셨네요. 학창시절 일화 중에 좀 유명한 거 없나요? 아, 있죠.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영남고에 유도 전국대회 우승자 출신 선배가 있었대요. 80kg짜리 거구. 네. 근데 그 선배랑 한여름 땡볕에 운동장에서 맞붙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막 유도 기술에 계속 내동댕이 쳐졌는데 아, 역시 유도 선수니까요. 네, 근데 그걸 막 끈기로 버텼대요.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결국에는 그 선배가 먼저 내가 졌다. 이렇게 항복 선언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와, 기술을 체력으로 이겨버린 거네요. 대단한데요? 그렇죠. 또 다른 유도 전국대회 우승자, 개성고 출신이었다는데 그 사람하고 붙었을 때는 더 순식간이었대요. 어떡해요? 시작하자마자 조창조 씨의 기습적인 왼손 훅 한 방. 거기에 그냥 그대로 쓰러졌는데 나중에 뭐 턱뼈가 부서졌다 이런 소문까지 돌았다고 하니까 펀치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와, 정말 맨주먹으로는 상대가 없었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힘만 센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기술도 있었다. 네, 다양한 운동을 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상대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싸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유도 선수한테는 씨름 기술로 막 중심을 흔들고 씨름 선수한테는 또 권투 스텝이랑 펀치로 상대하고 이런 식이었대요. 오, 상당히 지능적인데요? 불인 말로도 그 씨름 기술, 특히 상대랑 딱 엉겨붙었을 때 중심 낮추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실전에서 가장 유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렇군요. 타고난 힘이랑 운동신경에다가 싸움 센스까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대구에서 이름을 날리고 유도 특기생으로 홍익대 법대에 갔는데 결국 중퇴를 합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요. 아,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제 1960년대 초중반 서울로 올라와서 염천교 시장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네, 그 시기가 또 중요하죠. 당시는 5.16 군사정변 직후라서 김두한 씨나 이정재 씨 같은 기존의 유명한 주목들이 뭐 정치적으로 제거되거나 활동을 접은 상태였거든요. 아, 암흑가에도 권력 공백이 생겼던 거군요. 그렇죠. 이활용 씨나 시라소니 같은 분들도 이제 전면에 나서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칼이나 어떤 조직 배경 없이 진짜 맨주먹 하나로 승부 보는 조창조 씨 같은 인물한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가 열린 셈이었죠. 염천교 시장에서는 그럼 어떤 일을 했나요? 처음에는 먼친 쪽 가재 일을 좀 도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실장 경비 책임자 역할 같은 걸 맡게 된 거죠. 아, 경비 역할. 네. 근데 그 염천교 시장이 당시 전국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엄청 큰 시장이었잖아요. 소매치기나 뭐 왈패들하고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실전 경험을 더 쌓고 명성을 얻게 되는 거죠. 염천교 시절에도 뭐 유명한 싸움 이야기가 있겠죠? 그럼요. 키가 190cm 넘는 전국 레슬링 선수 출신 장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무릎 찢기 한 방으로 그냥 제압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와, 레슬링 선수를요? 네. 그리고 거지왕으로 유명했던 김춘삼 씨 아시죠? 그분 부하 중에 덩치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과의 대결에서도 뭐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대단하네요. 서울 토박이 건달들도 함부로 못했겠어요. 그렇죠. 그쪽 건달들은 이제 연장을 쓰려고 했는데 시장 한복판에서는 수천 명이 보니까 결국 맨주먹으로 붙어야 했거든요. 근데 맨주먹으로는 조창조 씨 상대가 안 됐던 거죠. 이때 또 실전 기술을 더 갈고 닦았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빠지기 형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실전 고수셨대요. 그분한테 박치기, 팔꿈치, 뭐 무릎 찢기 이런 근접전 기술을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아, 정식 무술이 아니라 정말 실전 기술이네요. 네. 조창조 씨 본인도 이 기술들이 요즘 뭐 MMA 같은 것보다 훨씬 실전적이고 무섭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눈찌르기나 급소 공격 같은 지금으로 치면 완전 반칙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당시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좀 짐작이 가죠. 그렇게 서울에서도 이제 입지를 다져가는데 큰 위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1970년대 초에 있었던 아현동 오형제와의 충돌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그 아현동 오형제가 당시 서대문 일대를 꽉 잡고 있던 아주 강력한 세력이었어요. 근데 우연히 같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조창조 씨가 실수로 그 맏형격인 김기용 씨, 이분도 역도 선수 출신 장사였다고 하는데 그분에게 주먹을 날린 거예요. 어이쿠, 실수를 했군요. 네, 근데 그 세계에서는 이게 위계 질서를 어긴 거라 용납이 잘 안 되는 행동이었던 거죠. 아, 순간적인 실수였는데 파장이 컸겠네요. 엄청났습니다. 순식간에 그냥 서울 암흑가에 공공의 적이 돼버렸어요. 쫓기는 신세가 된 거죠. 예전에 조창조 씨한테 당했던 사람들까지 막 합세해서 이번 기회에 조창조 손봐주자 이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와, 살벌했겠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잠시 서울을 떠나서 대구로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불필요한 피를 보지 않으려는 현명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피신했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을 때는 좀 상황이 괜찮아졌나요? 네. 몇 년 뒤에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제 과거에 조창조 씨한테 신세를 졌던 호남 출신 주목들이 그를 받아줬습니다. 오종철 씨 같은 인물들이요. 아,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힘이 되어준 거군요. 그렇죠. 그분들이 조창조 씨를 형님으로 모시면서 이제 보호막이 되어준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서울에서는 이 호남 출신 주목들이 세력을 점점 키워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에 명동을 장악하고 있던 신상현 씨의 신상사파하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그 갈등이 결국 터진 게 바로 1975년 사보이 호텔 습격 사건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창조 씨의 직계 후배는 아니지만 이제 후배 격인 조양은 씨, 흔히 양은이파로 알려진 분이죠. 그분이 이제 자기 동료가 신상사파 조직원들한테 폭행을 당하니까 그 복수를 한다고 명동 사보이 호텔 커피숍에 있던 신상사파 간부들을 습격한 사건입니다. 와, 호텔에서요? 대낮에요? 네, 쇠파이프나 칼 같은 흉기까지 동원된 아주 잔혹한 사건이었어요. 신상현 씨의 처남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크게 다쳤다고 하죠. 근데 정작 신상현 씨 본인은 그때 마침 화장실에 가 있어서 화를 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운이 좋았네요. 그럼 이 사건으로 호남파가 완전히 명동을 장악하게 된 건가요? 흔히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좀 다르다고 해요. 신상사파의 세력이 그렇게 바로 꺾인 건 아니었고요. 오히려 대대적인 보복에 나서면서 사건 관련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랬군요. 네, 조창조 씨 본인 회고로도 당시 뭐 힘이나 조직 규모, 자금력 이런 면에서는 여전히 신상사파가 압도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조창조 씨는 이 사건에 직접 개입을 한 건가요? 뭐 직접 행동대원으로 나선 건 아니지만 사건의 배후로 지목이 됐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어떤 보죠? 사건이 터지기 전에 조창조 씨가 양측 대표 10명씩 나와서 1대1로 맨주먹으로 딱 승부를 보자고 제안을 했었다는 거예요. 오, 정말 옛날 방식이네요. 그쵸. 근데 젊은 후배들이 아유 형님 그건 너무 구식입니다 하면서 거절을 했대요. 결국에는 이렇게 감정적인 집단 충돌로 번진 거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또다시 쫓기는 신세가 된 거군요. 네, 경찰하고 검찰에 수배된 건 물론이고 신상사파의 보복 위협까지 받으면서 몇 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하네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조창조 씨가 직접 신상현 씨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머리를 숙였다고 해요. 와,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요? 네. 근데 놀랍게도 신상현 씨가 그걸 받아줬다고 합니다. 용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조창조 씨가 오종철 씨하고 조양은 씨까지 데려가서 다사죄를 시키고 그렇게 양측의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이 됐다고 해요.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근데 법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을 텐데요. 배후 조종 혐의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였는데 이때 또 평양 출신의 어떤 검사, 윤모 검사라고 하는데 그분이 조언을 해줬다고 해요. 어떤 조언이요? 공소시효가 7년이니까 7년만 잘 버텨라. 그리고 대신 오종철하고 조양은은 자수를 시켜라. 이렇게요. 아, 조창조 씨가 그 조언을 따랐고 그래서 두 후배는 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무혐의로 풀려나고 본인은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랄까 좀 씁쓸한 면도 있네요. 네, 본인도 훗날 이 시기 일들을 회고하면서 참 부끄러운 일들이었다 이렇게 수레를 했습니다. 그렇게 암흑가의 굵직한 사건들을 거치면서 시간은 흘렀고 조창조 씨도 이제 장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뭐 여전히 상징적인 큰 형님이긴 했지만 직접 조직을 운영하거나 하진 않았다고 하죠. 네, 약간 뒤로 물러나야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1987년 대선 때 좀 예상치 못한 길로 가게 됩니다. 정치권하고 엮이게 되는 거죠. 네, 그 당시 노태우 후보 측의 사조직이었던 태림회라는 곳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전국 각지의 주목 조직들이 물밑에서 노태우 캠프를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조창조 씨가 이제 대구 지역 대표 뭐 이런 자격으로 참여를 한 거죠. 아, 정치 쪽에 발을 들인 거네요. 네, 심지어 광주 유세 현장에 경호 임무를 맡아서 갔다가 막 날라오는 돌에 맞을 뻔한 그런 아찔한 경험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정치 참여가 나중에는 엄청난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그렇죠.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서 큰 시련을 겪게 되죠. 그렇습니다. 1990년에 범죄와의 전쟁이 딱 선포되고 나서 1991년에 경북 김천에 있는 한 호텔 오락실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조창조 씨가 이 사건의 배후 조종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아니, 직접 관련도 없는데 배후 조종 혐의요? 네, 본인은 실제 범인하고는 뭐 얼굴 한번 본 적도 없고 직접적인 증거도 부족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 밑에 있던 후배 조직원 중 한 명의 부하가 그 사건에 연루됐고 또 그 후배가 해외로 도피를 했고 뭐 이런 정황이랑 또 불리한 증언 하나를 근거로 해서 결국 8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와, 53세의 나이에 8년형이라니. 본인은 엄청 억울했겠는데요. 네, 본인은 이 사건이 완전히 조작된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이유로 드는 게 예전에 노태우 캠프 시절의 실세 그룹이었던 월계수회라는 곳의 한 인사, 뭐 사무국장이었다는데 그 사람이랑 좀 마찰이 있었대요. 마찰이요? 네, 뭐 상납금 문제로 좀 나무라다가 뺨을 때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당시 권력 실세였던 박철원식 측에서 자신을 제거하려고 보복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 정치적인 보복 가능성을 제기한 거군요. 그렇죠. 물론 박철원 씨 측에서는 당연히 불이했지만 조창조 씨 입장에서는 정치권의 이용만 당하고 결국 토사코팽 당했다. 이런 배신감을 굉장히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53세부터 61세까지
정말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감옥에서 보내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도 그의 명성이나 위상은 여전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야말로 뭐 교도소의 황제였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국 교도소에 있는 조폭 두목들도 조창조 씨한테는 깍듯이 예의를 갖췄고 심지어 젊은 조직원들은 내가 조창조 형님이랑 같이 빵에 있었다 이게 자랑거리였다고 하니까요. 오호, 대단하네요. 교도소 예배당 같은데 조창조 씨가 나타나면 뭐 종교 상관없이 젊은 재소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그를 애워쌌다는 그런 일화도 전해집니다. 말 한마디가 감옥 내 질서 유지나 뭐 조직원들 관계 설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그 나이에도 자기 관리가 정말 철저했다고 하던데요. 운동을 엄청나게 하셨다고. 네, 맞아요. 원래 술, 담배를 전혀 안 하셨던 분인데 감옥에서도 매일 앉았다 일어서기를 700번, 팔굽혀펴기를 270번 이걸 하루도 안 빼먹고 했다고 합니다. 와, 700번, 270번이요? 네, 그래서 60대 나이에도 팔뚝둘레가 46cm, 가슴둘레가 128cm를 유지했다고 하니까 젊은 재소자들도 그 몸 보고 막 혀를 내둘렀다고 해요. 그 의지가 정말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전설적인 싸움 실력의 비결, 이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본인이 직접 밝힌 뭐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네, 인터뷰 같은 데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일단 영화랑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를 합니다. 아, 그렇죠. 영화는 짜고 하는 거니까. 네, 실제 싸움은 길어야 5분이다. 그리고 체력 소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2분 안에 상대를 제압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고 해요. 2분 안에요? 네, 그리고 여러 명을 상대할 때는 딱 봐서 제일 강해 보이는 놈 있죠. 그 놈을 기습적으로 먼저 딱 제압을 한대요. 그리고 일단 튀어요. 아, 일단 도망친다. 네, 잠시 물러나서 상황을 보고 다시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좀 영리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요. 오, 전력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덩치 큰 상대는 일부러 막 많이 움직이게 만들어서 지치게 만들고 상대 입술이 파랗게 질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정타를 날리는 식이었다고 하고요. 속임수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속임수요. 네. 예를 들면요? 뭐 싸우다가 갑자기 어이 저 위에 뭐 있네 이런다거나 아니면 야 너 비겁하게 뒤에 사람 데려왔냐 이렇게 말을 걸어서 시선을 딱 분산시키는 거죠. 그 팀에 공격하는 거예요. 하, 정말 실전적인데요? 네, 본인 말이 싸움은 일단 이겨야 하고 이기는 놈이 똑똑한 놈이다. 이게 지론이었어요. 그럼 기술적으로는 어떤 걸 좀 강조했나요? 뭐 화려한 기술보다는 아주 단순하고 빠르고 치명적인 기술 이걸 선호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짧은 거리에서 터지는 펀치 그리고 박치기하고 팔꿈치 공격. 아, 박치기랑 팔꿈치. 정말 근접전 기술이네요. 네, 특히 권투 선수들처럼 이렇게 가드를 올리고 싸우는 상대한테는 박치기가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해요. 머리로 그냥 코를 들이받으면 한 방에 끝난다고. 와, 듣기만 해도 아픈데요? 그렇죠. 그리고 뭐 눈찌르기, 나 급소차기 같은 사실상 반칙 기술이잖아요. 그런 것도 실전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면 써야 한다. 이렇게 거리낌 없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젊은 시절에 태계권을 익혔었는데 그 원리를 응용해서 거리 조절이나 중심 이동에 아주 능했다고 하고요. 또 필살기도 있었다고 해요. 필살기요? 네. 어떤 거죠? 이마로 박치기를 하는 동시에 무릎으로 상대 복부를 찝는 기술이래요. 이른바 일격 필살기. 박치기랑 무릎치기를 동시에요? 네, 그러니까 상대가 박치기를 막으려고 하면 무릎에 맞고 무릎을 막으려고 하면 박치기에 당하게 되는 거죠. 아주 영리한 콤비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정말 듣기만 해도 실전 고수의 느낌이 확 오네요. 자, 그렇게 감옥 생활을 마치고 2000년대에 출소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맨주먹으로 싸우던 시대는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본인은 좀 조용히 살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농협에 가축 사료를 납품하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 사업을 하셨군요. 네. 근데 뭐 여정이 그 세계에서는 살아있는 전설로 남아 있었던 거죠. 완전히 은둔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 경조사 같은데 얼굴을 비추는 본인 표현을 빌리자면 뭐 전시용품이나 그림자 같은 존재 역할을 계속 하셨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칠순잔치나 팔순잔치가 바로 그런 조창조 씨의 상징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인 거죠. 그렇죠. 뭐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2007년 칠순잔치 때는 한 2,000명, 2018년 팔순잔치 때는 1,000여 명이 모였다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 영향력이 여전했던 거죠. 네. 그렇게 노년기에 접어든 조창조 씨는 자기 삶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뷰 같은 걸 보면 평생 주먹 쓰면서 산 걸 후회했다. 차라리 사업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이런 말을 하세요. 아, 후회를 하시는군요. 네. 근데 또 동시에 내가 평생 남을 속이거나 돈을 빼앗는 그런 비겁한 짓은 안 했다. 의리하고 약속은 지켰다. 이런 자부심도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후회와 자부심이 공존하는 거네요. 스스로를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가 일본 야쿠자하고는 좀 다르게 조폭을 너무 무조건 범죄 집단으로만 본다. 이런 아쉬움 같은 것도 토로를 하세요. 아, 사회적인 시선에 대한 불만 같은 거군요. 그렇죠. 뭐 어느 정도 그들만의 영역을 좀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없다는 약간의 푸는 같은 거죠. 물론 뭐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입니다. 그럼 젊은 후배들한테는 어떤 말을 주로 하셨나요? 아, 그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셨어요. 더 이상 건달세계에 발 들이지 마라. 그냥 건실하게 사업을 해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충고를 합니다. 본인이 걸어온 길을 권하지 않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이 길이 정말 좋은 길이라면 내가 내 자식부터 시켰겠느냐 이런 반문을 하셨다고 해요. 이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그러네요. 실제로 자녀분들은 다르게 살고 계신가요? 네, 3남매가 있는데 다 아버지하고는 다른 아주 평범하고 건실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막내 아들은 칠순잔치 때 아버지가 소위 말하는 깍두기들의 우두머리라는 걸 처음 알고 엄청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때 조창조 씨가 아들한테 그랬대요. 내가 자랑스럽게 살지 못했지만 비겁하게 살진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참 복잡한 심경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그 파란만장했던 삶을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을 뿐이다. 그냥 철없이 살았다. 이렇게 좀 겸손하게 어쩌면 좀 자조적으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그가 맨주먹으로 상징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세대의 어떤 아이콘 같은 존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뭐 조직폭력의 세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한 시대의 어떤 폭력과 생존 또 영광과 그늘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맨손 싸움 1인자 조창조 씨의 인생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봤습니다. 한때는 정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은 최광의 싸움꾼이었고 암흑가의 거물로 군림했지만 또 동시에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가족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그런 한 인간의 복합적인 모습을 저희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은 그의 삶에서 어떤 걸 보셨습니까? 뭐 그 혹독했던 시대의 생존 법칙 같은 걸 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폭력이라는 것의 어두운 민낯을 봤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혹은 이제는 사라져간 어떤 시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성공과 실패, 또 명예와 오명이라는 이런 상반된 가치들이 한 개인 안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창조 씨 본인은 우리 때는 사내들이 맨주먹으로 싸우는 낭만이 있는 시대였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네. 하지만 그 낭만이라는 단어 뒤에는 분명히 폭력과 범죄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후회가 있다는 걸 저희가 봤잖아요. 맞습니다. 그 양면성을 봐야죠. 네. 우리는 이 전설적인 인물과 그가 걸어온 길의 그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좀 찾아야 할까요? 그의 이야기가 우리 한국 사회의 변화, 또 폭력의 속성, 그리고 한 인간의 삶의 궤적에 대해서 당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